조선의 어에 다들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흰 수염에 약재 주머니를 든 왕의 주치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허준이 선조를 진맥하고 동의보감을 써낸 사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전부였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왕의 주치라는 사람이 정작 왕의 몸에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불경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진료했다는 걸까요? 1595년 어느 새벽 정릉동 행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진왜란의 불길에 경복궁이 잿더미가 된 뒤 선조가 임시로 머물던 낡은 별궁이었거든요. 어의 허준이 깊은 침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당을 건너오는 동안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새 끓는 약탕을 지키느라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고 콧속으로는 매캐한 약재 타는 냄새와 기름 등잔의 그을음 냄새가 엉켜 들어왔다. 무릎은 돌바닥에 냉기를 빨아들여 저릿하게 굳어갔거든요. 손가락 끝은 바르르 떨렸다. 오진 한 번이면 내 목은 오늘 밤 잘린다. 허준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헛디디지 말자. 결코. 혀끝에는 밤새 머금은 약재의 쓴맛이 혀뿌리까지 번져 있었거든요. 약방 들었는가? 문 안쪽에서 선조의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가 엿듣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어명대로 받잡겠사옵니다. 신의 손이 용체에 닿음은 천지에 어긋나는 일이오니 비단 한 장을 끼워 맥을 살피겠나이다. 곁에 선내시가 나지기 이르거든요. 발설하는 자는 목이 떨어질 것이야. 이 방의 숨소리 하나도 문을 넘지 못하느니라.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의 날이 소인이 곁에서 비단을 받쳐드리겠사옵니다. 허준의 손에는 가느다란 비단 한 장. 궁녀가 두 손으로 받쳐든 천을 조심스레 건네받았다. 침전 안에서 왕의 창백한 손목이 문 사이 작은 틈으로 천천히 나왔거든요. 허준은 그 손목 위에 비단을 가만히 덮고 비단 너머로 세 손가락을 천천히 얹었다. 손끝에 닿는 건 왕의 살갗이 아니라 차가운 비단 결뿐. 단 한 번도 군주의 살에 직접 닿지 않은 채 맥박 하나로 병을 읽어내야 하는 자리. 이게 조선 어이의 진짜 일이었거든요. 왕의 체온, 피부의 결, 땀 한 방울의 온기, 그 모든 감각이 얇은 비단 한 장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다. 왕의 기침 한 번, 대변의 색깔 하나, 그날 밤 몇 번 뒤척였는지까지 이 모든 게 조선시대 1급 국가 기밀이었거든요. 이 일은 발설하지 말라. 진맥을 마친 선조가 낮은 목소리로 명했다. 이 방에서 나는 소리는 이 방을 넘지 못한다. 그대 입 하나에 그대 목이 달렸느니라. 어이가 이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선조실록을 펼치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약방 문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금한다. 내시들이 행궁 담벼락을 둘러서서 엿듣는 신하들을 거칠게 물리쳤다. 물러가시오. 오늘 약방 근처는 한 발짝도 허락되지 않소. 내시가 신하들을 돌려세웠습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죽인 밤. 행궁 안쪽에서는 어이들이 숨죽인 채 탕약을 다리며 서로 입단속을 당부했거든요. 오늘 본 것, 들은 것, 단 한자도 옮기지 마시게. 늙은 어이가 젊은 의관에게 낮게 일렀다. 왕의 병세가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는 순간 조정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후계 구도가 요동치고 붕당이 고개를 들었고 국경 밖 외세는 길을 세웠다. 어이의 맥 한 번, 기록 한 줄에 나라의 기둥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왕을 살리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는 자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은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의계라는 기록 속에 진맥한 시각, 처방된 약재의 무게, 왕이 몇 번 기침했는지, 그날 수라상에 무엇이 올랐는지, 심지어 어이가 허리를 몇 번 숙였는지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300년 세월 동안 어이들은 종이 위에 떨리는 붓을 눌러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내려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조선의 왕은 앞을 권리조차 허락받지 못했을까요? 그 비단 한 장 뒤에 조선 300년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의 병을 기밀로 다루던 조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름은 내의원, 조선시대 궁궐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직 왕실만을 위한 비밀 병원이었습니다. 위치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영충문 안쪽, 왕의 침전에서 걸어 닿을 거리, 창덕궁으로 옮겨간 뒤에도 인정전 서편 금천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전하께서 부르시면 일각을 넘기지 말라. 늦는 자는 곤장이 아니라 목이 걸린다. 제조가 매일 아침 내이들에게 일렀습니다. 일각이면 지금으로 치면 15분, 병세가 급해지면 그 15분이 왕조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다. 제조와 부제조 같은 고위 문관이 행정을 총괄했고 실제 진료를 맡는 내의만 수십 명, 약원, 의녀, 치매까지 합치면 상주 인력이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거대한 조직은 백성을 보지 않았다. 조선에는 백성을 위한 의료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해민서, 도성한 백성들에게 약을 팔고 질병을 돌보던 관청, 그리고 활인서,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자리 잡아 전염병 환자와 갈 곳 없는 빈민을 격리 치료하던 곳이었다. 중종실록을 보면 역병이 돌자 활인서 마당에 처막 수백 채가 세워지곤 한다. 죽을 써 나르되 걸을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와서 그릇을 받게 하라. 활인서 별제가 의원들에게 일렀거든요. 냄새가 고이고 울음이 새어나오는, 그러나 문이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반면 내의원의 문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왕실의 곁은 어이만이 지킨다. 허락 없는 자는 반걸음도 들이지 말라. 내의원 제조가 문지기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건 오직 왕실 사람,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극소수의 허락받은 자들뿐이었던 겁니다. 조직 구성도 치밀했습니다. 맥을 짚고 처방을 내리는 어이가 있었고 탕약을 다리고 환약을 빚는 약원이 있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직군이 더 있거든요. 시계,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관원이었다. 허준이 훗날 엮은 동의보감 잡병편에 식치, 항목이 따로 있을 만큼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일은 내의원의 중대한 업무였습니다. 시계는 수라간으로 내려가 그날 왕의 수라를 하나하나 손봤다. 전하께서 어제 소화가 더디셨다 하니 오늘 아침 수라엔 기름진 전골을 빼시지요. 대신 마와 죽순을 올리시고 탕은 묽게 잡으소서. 시기가 수라간 상궁에게 낮게 일렀거든요. 날이 수라 가지수가 줄면 전하께서 괴히 여기실 터인데요. 상궁이 조심스레 되물었다. 아래 올 일은 내가 맡을 터이니 그대는 내린 대로만 차려올리라. 시기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고기 한 점, 탕 한 숟갈, 심지어 후식덕에 단맛까지. 전부 그의 손을 거쳐야 왕의 입에 들어갔다. 약이 병을 고친다면 음식은 병을 막는 법이다. 허준이 제자들에게 늘 일렀습니다. 그 권한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는 뒷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약재 관리는 한층 더 엄격했다. 전해감 소속 약초꾼들이 전국 산을 훑어 캐올린 재료, 지방 가명에서 진상한 귀한 약초, 전부 내의원 창고로 모였습니다. 허준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렁마다 종이에 싼 약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허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을 주어 약재 보따리를 움켜쥐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한약 내음 속에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닷새 밤을 지새운 어깨는 쇳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약재 하나를 잘못 고르면 자신의 목이 먼저 달아난다는 공포, 그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당귀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지 닷새째. 물려보내라. 그가 약재를 코끝에 대보고는 낮게 일렀다. 어이의 눈을 통과하지 못한 약재는 단 한 줌도 탕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창고 옆 약탕실에서는 약원이 탕기 앞에 붙어 앉아 쉼없이 불을 지켰다. 불이 조금만 더 새어도 약성이 달아나네. 손끝으로 열을 재어 숯을 하나씩 골라내게 늙은 약원이 젊은 약원에게 낮게 일렀습니다. 탕약 한 첩을 다리는데도 시각, 불의 색이, 물의 양이 전부 따로 적혔다. 그 기록이 바로 의궤였습니다. 왕실의 모든 일상을 문서로 남기던 조선 특유의 기록 전통. 그 안에 내의원의 탕약 한 첩, 환약 하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돌본 대상은 왕 한 사람이 아니었다. 왕비, 대비, 세자, 후궁,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궁녀와 환관까지. 궁궐 담장 안에서 숨쉬는 모든 이가 내의원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나라의 심장부에 사는 수백 명의 몸을 통째로 관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왜 하필 왕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내의원이 거대한 시스템이었다는 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왜 이 시스템 전체가 왕의 기침 한 번을 감추기 위해 그토록 긴장했던 걸까요?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아침 시장 한복판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봅시다. 전하께서 지난밤 5번 기침하셨다더라. 아이고, 그럼 다음 보이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한 문장이 나라의 기둥을 흔드는 지렛대가 됐거든요. 우선 후계의 구도가 요동쳤다. 왕의 건강이 쇠한다는 신호는 곧 쇠자 책봉, 대비의 수렴청정, 외척의 부상을 예고하는 폭탄이었다. 선조실록을 펼쳐보면 선조 말년의 광해군과 영창대군을 둘러싼 기류가 요동친 배경에도 왕의 병세 소문이 있었거든요. 기침 한 번에 줄이 바뀌고 외세는 또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직전 외관에 드나들던 자들이 조선 조정의 병세 정보를 담은 흔적이 실록 곳곳에 묻어있더라. 조선 임금의 숨소리 하나까지 낱낱이 고하라. 외관 한 귀퉁이에서 낮은 지시가 은밀히 오갔다. 왕이 오래 앓는다는 소식은 국경 너머에는 이보다 달콤한 먹잇감이 없었거든요. 북쪽에서는 여진이, 남쪽에서는 일본이 귀를 세우고 있었다. 누가 먼저 왕의 죽음을 알아내느냐. 그것이 다음 판을 짜는 첫 수였던 거거든요. 안쪽 사정도 험악했거든요. 붕당이 자리 잡은 뒤 왕의 병세는 곧 정쟁의 무기가 되었다. 그 소문이 서인 쪽에 먼저 들어갔다니 우리가 앞질러 움직여야 하오. 한 당상관이 소매를 여미며 낮은 목소리로 을조렸다. 의관 한 명의 혓바닥이 조정 절반을 갈아엎을 수 있는 시대였던 거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다. 선조 40년 왕의 기침이 길어지던 어느 겨울밤 행궁의 불빛은 희미했고 약방 주변에는 눈이 얕게 쌓여 있었거든요. 약방문을 지키던 내시가 문틈에 귀를 들이민 한 신하의 소매자락을 낚아챘다. 대감, 이 자리는 귀를 두는 자리가 아니옵니다. 한 발짝 더 다가오시면 소인이 법대로 아뢰어야 하옵니다. 내시의 눈매가 서슬퍼렇게 번뜩였다. 쫓겨난 신하는 낯을 붉히며 돌아섰고 훗날 그는 붕당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오늘 밤도 이 문을 기어이 지켰구나. 내시가 숨을 고르며 낮게 한마디를 흘렸다. 또 다른 장면은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문종 2년 왕이 등에 큰 종기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민간에까지 흘러나갔거든요. 실록은 이 시기 조정의 불안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
도성 안말이 무성하여 진정되지 아니하였다. 들었는가? 전하의 등창이 기어이 터졌다더라. 세자 나이가 고작 12인데 이 일을 어찌할꼬. 시장 한 귀퉁이에서 오간 속삭임이 담벼락을 타고 궁 안까지 되돌아왔다. 그 말이 풀리고 반년 뒤 문종은 승하했고 12살 단중이 보위에 올랐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계유정난이 벌어졌거든요. 단 한 줄의 병세 기록이 왕조의 다음 한 세대를 송두리째 갈아엎어 버렸던 거다. 그래서 어이는 맥을 짚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허준이 얼어붙은 돌바닥에 무릎을 꿇자 찬 기운이 무릎뼈를 타고 허리까지 치올랐다. 겨울밤의 냉기가 뼛속을 긁어내는 듯했거든요. 콧속으로는 밤새 달인 약재의 매캐한 냄새가 비릿하게 스며들었고 기름 등잔의 그을음이 목구멍을 찔렀다. 손가락 끝은 얼음장 같았고 붓대를 쥐넘지는 아까부터 경련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몸이 언제 의금붓들로 끌려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심장을 얇은 쇠줄로 감아오는 것만 같았다. 이 한 줄이 내 목숨이여 조정 반쪽의 목숨이로다. 허준이 이를 악물며 홀로 되뇌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목숨이었던 거다. 그날 밤 진맥을 마친 선조가 낮은 목소리로 이른다. 이 일은 발설하지 말라. 이 방의 숨소리 하나도 문을 넘지 아니하느니. 허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거든요. 붓을 잡은 손끝이 또다시 파르르 떨렸다. 이 기록이 훗날 펼쳐질 때 내 이름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허준이 속으로 조용히 되물었다. 바로 여기서 앞에서 본 비단 한 장이 다시 떠오른다. 왜 어이는 왕의 살해에 직접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유교적 예법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얇은 비단은 왕의 몸과 어이의 손 사이의 노인거리였고 동시에 나는 당신의 몸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는 정치적 알리바이였던 거다. 비단 한 장이 있었기에 어이는 훗날 신문당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용체를 직접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었다. 기밀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완충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의궤의 한 귀퉁이를 넘기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 페이지에는 진맥한 시각만 적혀 있고 처방이 통째로 비어 있거든요. 또 어느 장에는 먹으로 덧칠에 지운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더라. 스승님, 이 페이지는 도대체 누가, 왜 지운 것이옵니까? 젊은 의관이 붓을 멈추고 낮게 물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한 어이는 끝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다. 의궤라는 책 들어보셨죠? 조선 왕실의 행사와 의례를 한 장면 한 장면 그림과 글로 기록한 공식 문서거든요. 그런데 이 의궤 중에 아주 특별한 묶음이 있었다. 왕의 병을 기록한 내의원 의궤, 이른바 진료일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디테일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진맥한 시각은 인시 삼각, 사시 이각 같은 식으로 본다니까지. 처방된 약재의 무게는 녹두 한 알에 100분의 1까지 꼼꼼히 계량했다. 왕이 그날 기침을 몇 번 했는지, 대변의 색이 누런지 검은지, 수라상에 오른 반찬이 몇 가지였는지, 심지어 용안에 핏기가 돌았는지, 창백했는지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어이 허준 같은 이들이었다. 침전에서 물러난 허준이 내의원 서한 앞에 앉습니다. 손에 쥔 붓끝이 먹물을 머금고 한 글자 한 글자 의궤에 눌러 내려갔다. 진인 묘시 삼각, 용체의 맥이 부삭하며 한기가 드셨다. 기침 6차례, 가래의 빛은 누런 빛이었다. 방 안의 등불 그림자가 종이 위에서 흔들렸다. 그런데 허준의 허리는 새벽까지 서한 앞에서 굽어 있었습니다. 밤새 달인 쑥과 당귀의 매캐한 연기가 내의원 방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콧속을 찔렀다. 붓을 쥔 오른손 검지는 굳은 살 위에 먹물이 겹쳐 거무튀튀하게 부어올랐거든요. 허리를 펴려 하자 등줄기 어딘가가 찌릿 울렸고 무릎뼈에는 돌바닥의 냉기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다. 왼손 등 위로 밤새 튄 뜨거운 약탕의 흔적이 붉은 물집으로 돋아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약재 찌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가슴속을 쓰라리게 긁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면 오늘 밤 내 목이 떨어진다. 허준이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젊은 의관 하나가 선배 허준의 처방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약재 저울 앞으로 걸어갔다. 허준이 부르는 무게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달아내야 했습니다. 당기 3돈, 백출 2돈, 감초 1돈 반. 젊은 의관은 숨을 멈추고 저울추를 움직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지면 어이들의 생생한 진료 장면이 3군데에서 튀어나온다. 첫 번째는 선조 33년, 그러니까 1600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전하, 어느 쪽이 더 쑤시시는지요? 허준이 낮게 여쭈었다. 선조가 편두통을 호소하자 어의 허준과 양예수가 함께 들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전하께서 이르시되 어제부터 왼쪽 관자놀이가 쑤시고 눈앞이 흐리다 하시니 제조들이 서로 맥을 의논하였다. 진맥 결과를 놓고 두 어이가 밤새 처방을 두고 다투었거든요. 침을 먼저 노아 기에 물꼬를 터야 하오. 허준이 단호히 말했다. 무슨 소리? 먼저 탕약으로 속을 덮이는 것이 순리여. 양예수가 팔을 걷어붙이며 맞섰거든요. 어의 둘의 구성이 내의원 담장을 넘지 않도록 내시들이 사방문을 꽉 틀어지고 서 있더라. 결국 두 처방을 병용하기로 결정이 났고 의궤에는 의관 허준 양예수 합의 침시 후 탕약 투여라고 단 한 줄로 정리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광해 5년의 기록이다. 왕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며 시기에게 직접 수라상을 짜라 명했습니다. 시기라는 직책 앞서 말씀드렸죠. 왕의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어이의 한 갈래였다. 매운 갓김치와 기름진 육포는 상해서 몰리시오. 대추와 연자육을 달여 죽으로 올리겠소이다. 시기가 수라간 상궁에게 일렀습니다. 전하의 불면은 기쁨도 노여움도 지나치신 탓에 심경에 열이 올라서인 듯하오이다. 시기가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다. 실록은 수라간과 시기가 합의해 야찬을 달리하였고 전하의 침수가 평온해지셨다 라고 적고 있거든요. 시기라는 직책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왕의 심리와 수면까지 맥을 짚는 내과 의사였다는 걸 이 한 줄이 증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료 중에 오간 대화였습니다. 인조 2년, 갑자년 추위가 닥치기 전에 가을, 한 어이가 왕의 손목에 비단을 얹고 맥을 살피던 중 왕이 불쑥 물었다. 그대 이 맥으로 과인이 며칠을 더 살겠는가? 어이가 붓을 떨어뜨렸다. 한참을 엎드린 채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의 손은 맥을 읽을 뿐 수명을 점치지 못하옵니다. 다만 오늘 이 한 첩의 탕약으로 내일의 맥을 더 맑게 할 수 있을 뿐이옵니다. 의궤에는 이 대화가 그대로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다. 어이는 예언자가 아니라 오늘의 한 수를 두는 기록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료의 바탕에는 그 얇은 비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유교 예법 아래 왕의 살갗은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성역이었다. 그래서 왕은 손목에 비단을 덮고 맥을 내주었고 왕비는 아예 본인의 팔을 내밀지조차 못하였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궁녀였습니다. 젊은 궁녀가 왕비의 뒤에 서서 자신의 팔을 어의 앞에 대신 내밀었다. 중전 마마 깨어서 어제 저녁부터 열이 오르시고 목이 마르다 하시옵니다.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어이는 궁녀의 손목에 가는 실을 메고 그 실의 떨림으로 왕비의 맥을 읽는 현사진 맥을 썼던 겁니다. 왕비의 맥이 궁녀의 팔을 건너 실 한 가닥을 타고 어이의 손끝에 도착하기까지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멎은 듯 고요했거든요. 어이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왕이 몇 시에 잠드는지 줄었는지 마음의 굴곡까지 맥에 실려왔습니다. 전하,
지난밤 꿈자리는 어떠셨사옵니까? 수라에는 몇 번이나 손을 뻗으셨사옵니까? 어이는 아침마다 묻고 또 물었다. 하주는 이 방대한 경험을 모아 동의보감이라는 의서 25권을 엮어냈고 그 책은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의궤는 왕 한 사람의 진료 일지였지만 동의보감은 만백성의 몸을 구하는 설계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기록에도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먹으로 까맣게 덮여 있었고 어떤 날짜는 아예 통째로 비어 있었다. 누가 왜 그 페이지를 지웠을까요? 어이라는 자리 듣기만 해도 영광스러워 보이거든요. 왕의 맥을 짚고 왕의 식단을 결정하고 궁궐의 모든 의료를 통째로 관장하던 사람들. A 섹션에서 본 것처럼 약재 창고부터 수라간까지 어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당상관 품계, 하사받은 전답, 자손까지 대대로 누리던 음덕, 누가 봐도 조선 최고의 벼슬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장안의 의원 집안들은 자식 하나를 내의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평생을 걸었더라. 내의원에 닿아라. 그래야 네 대의 집안이 선다. 한 노의원이 손주의 등을 두드리며 남긴 이 말이 당시 의원 집안의 가훈이었거든요. 근데 실록을 한 장 더 넘겨보면 이상한 기록이 줄줄이 나온다. 왕이 세상을 뜬 다음 날이면 어이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풀려 나왔거든요. 궁궐을 주무르던 그 권한이 왕의 숨이 끊기는 순간 그대로 책임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약재 한 뿌리, 침 한 방, 늦은 진맥 하나까지 모두 대죄다. 허투루 움직이지 말라. 원로 어이가 제자들 앞에 못 박듯 경계의 말을 남겼더라지요. 1659년 5월 한양 효종이 얼굴에 종기를 앓다 승하했다. 어의 신가기가 침을 놓아 피를 뺀 지 몇 시즌 만이었거든요. 문상의 곡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의금부 관리가 내의원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신가기를 포박하라. 침 한 번이 용체를 상하게 하였으니 국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신이 침을 든 것은 데뷔 전에 윤허가 있었사옵니다. 신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꿇어앉으며 호소했거든요. 그대의 침끝이 용체에 닿았다는 사실만 남았느니라. 신가기, 자는 경화. 이 자를 즉각 압송하고 극형에 처할 준비를 하라. 관리가 두꺼운 명부를 펼쳐 먹을 흥건히 찍은 붓으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으며 내뱉더라. 붓 끝에 망설임 하나 없이. 그 옆칸에는 추국 일자가 적혔고 또 그 옆칸에는 이미 극형이라는 두 글자가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신가기는 결국 처형되었다. 효종실록과 현종 즉위년 기록은 이 장면을 짧지만 왕의 피 한 방울이 어이의 목 하나를 끌어가던 자리, 그것이 어이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종 승하 뒤에는 어의 이공윤이 약 처방을 두고 의금부에 끌려갔고 정조가 세상을 떠난 1800년에는 어의 강명길이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거든요. 심지어 인조 때에는 왕의 옥체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어이들이 줄줄이 국문장에 세워진 기록도 있다. 권한이 곧 책임, 책임이 곧 파멸. 왕께서 눈을 감으시면 다음은 내 차례다. 한 늙은 어이가 젊은 제자에게 나직이 일렀거든요. 그래서 붓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다. 이 한 줄이 훗날 내 목을 살릴 유일한 증좌다. 처방의 근거, 복용한 시각, 합의한 어이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남기라. 수어이가 제자들에게 거듭 분부하던 풍경이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의궤 곳곳에 되풀이되어 남았더군요. 훗날 자신의 처방이 최선이었음을 증명할 종이 한 장뿐인 변호였던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반론이 따라붙는다. 그럼 어이들은 철저히 합리적 의술만 했던가?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의궤의 어떤 페이지는 유독 지워지거나 빈칸으로 남아있다.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고개를 갸웃거린 이상한 공백이거든요. 학계는 그 성격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지만 단정은 어렵고, 다만 무속적 의뢰가 기록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정도입니다. 그 가능성을 엿볼 힌트 하나가 야사에 남아있다. 정사 기록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떠도는 일화 수준이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려야겠거든요. 숙종이 오랜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밤, 내의원에서 탕약이 조용히 차려지는 동안 침전 병풍 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당 하나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생년을 나지기 외웠거든요. 천지신명이시여, 용안의 통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쌀 한 그릇, 정화수 한 대접, 창호지에 적힌 붉은 부적. 날이 저쪽 향이 이 탕기까지 스며들옵니다. 한내관이 코를 찡긋하며 낮게 속삭였고, 향내는 병풍 틈으로 은근히 새어나와 탕약향과 뒤섞이더라. 스승님, 저것은 어찌 기록하옵니까? 젊은 의관이 속삭였거든요. 보지 않았느니라. 내 붓도 오늘 밤은 본 것이 없다. 어이가 탕기만 흔들며 낮게 답했다. 치성이 끝나면 무당의 이름은 의궤 어디에도 남지 않았거든요. 붓끝은 그 페이지를 조용히 지나쳐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왕이 어떤 탕약을 먹었는지, 맥이 어떠했는지는 빼곡히 적혔지만 그 밤 병풍 뒤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화 자체는 야사임으로 단정은 곤란하고, 다만 합리적 진맥과 비합리적 의뢰가 한 공간에서 공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제발론이 따라붙는다. 어이와 왕 사이에 인간적 신뢰가 쌓인 순간들이 실록에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허준이 대표적이다. 선조는 임진왜란 피난길의 신하 대부분이 달아난 와중에도 끝까지 곁을 지킨 허준을 두고 경이 곁에 있으니 짐이 마음을 놓는다고 남겼다. 전하께서 도성을 다시 밟으시는 날까지 신은 약탕 하나라도 손에서 놓지 않겠사옵니다. 허준이 대표.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의서를 지어 백성들까지 병을 다스리게 하라 고명했고, 그 결실이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이었다. 이 책 한 권이 훗날 백성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허준이 원고 위에 낮게 중얼거린 그 뜻 그대로 조선과 중국의 처방을 집대성한 이 책은 300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 한의학의 뿌리로 살아있더군요. 어이의 권한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집대성된 의학 지식이 되어 나라의 자산으로 남은 드문 사례였던 겁니다. 1608년 승하한 선조 앞에서 허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전하, 신의 붓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의서를 놓지 않겠사옵니다. 허준은 싸늘한 용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거든요. 어이의 관례대로 다음 운명이 유배임을 알면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허준을 다시 도성으로 들여라. 그의 붓이 아직 필요하다. 이듬해 광해군의 복권명이 떨어졌고, 의주 유배지의 차가운 방에서 동의보감 마지막 장을 한 줄씩 다듬던 허준은 마침내 도성으로 돌아와 생을 마쳤더랍니다. 어이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왕의 곁에서 누리던 최고의 영광과 왕이 눈 감는 순간 닥쳐오는 최악의 파멸, 그 둘 사이를 맨몸으로 건너던 외줄타기. 허준은 그 줄을 끝까지 건너간 드문 경우였고, 수많은 어이들은 중간에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형틀이기도 했던 자리. 어이는 그 양면을 한 몸으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다간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1876년 강화도에서 체결된 한 장의 조약이 300년 조선 의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조약이 열어젖힌 문틈새로
낯선 의학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1877년 부산의 재생의원, 1885년 서울의 광해원, 심장 소리가 완연하게 들립니다. 서양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차가운 청진기를 대며 중얼거렸거든요. 비단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왕의 손목을 짚던 내의원의 세계와는 정반대였다. 저들은 용체의 기구를 직접 대려 하는가? 창덕궁 낡은 문턱에 앉은 늙은 어이가 혀를 끌끌 찼다. 1901년 고종 황제의 주치의 자리에는 마침내 독일인 의사 분씨가 앉았거든요. 폐하, 직접 가슴을 짚어야 병세를 알 수 있사옵니다. 분씨가 서툰 조선말로 고종 앞에 머리를 숙였다. 왕의 살에 직접 손이 닿는 것조차 불경이던 시대가 그렇게 한 세기의 경계에서 천천히 막을 내렸다. 이제 내의원의 시대는 저무는가 보. 마지막 약원이 창덕궁 담 아래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더라. 300년을 이어온 내의원의 불은 근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꺼져갔다. 한 발짝만 뒤로 돌아가 볼까요? 1608년 2월 선조 승하 직후 허준의 독보자락이 삭풍에 찢겨 휘날렸다. 의금부 관리의 손에 끌려 의주로 향하는 유백일, 발등은 얼어붙은 진액에 푹푹 빠져들었거든요. 코끝엔 눈 쌓인 소나무의 매캐한 관솔 냄새와 말똥 썩는 역한 기운이 뒤섞여 들어왔다. 손목을 조이던 포승줄 자국은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내가 지킨 비밀이 곧 내 죄가 되었구나. 허준이 이를 악물고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눈 덮인 잣나무 가지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스산히 울며 날아올랐다. 내 죄는 본디 죽어 마땅하되 의술의 공이 크니 유배로 그치노라. 의금부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며 낮게 읊었더라.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년조에 따르면 바로 그 유배지에서 허주는 붓을 다시 들고 동의보감의 마지막 장을 엮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내의원은 간판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의궤와 허준의 동의보감은 종이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늘 서울대 규장각 서고에는 승정원 일기와 의궤가 나란히 놓여있다. 여기 300년 전 왕의 기침 한 번이 그대로 박혀있더라. 고서 사서가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며 말했거든요. 누런 책장 위에 붓으로 눌러 쓴 글씨들. 진맥한 시각, 처방된 약재의 무게, 왕이 토한 기침의 횟수, 수라상에 오른 반찬 한 접시까지 300년 전 어이가 비단 너머로 읽어낸 손끝의 감각은 지금도 전국 한의원 진료실에서 맥박을 짚는 손가락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허준이 평생을 걸어 엮은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만큼 왕의 일상을 세밀하게 적어둔 문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지요. 의학사 연구자가 두 손으로 의궤를 쓰다듬으며 힘줘 일러주더라. 승정원 일기 내의원 기사만 따로 뽑아도 수만 장.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번엔 오늘의 장면으로 건너와 볼까요? 대통령 각하의 혈압은 정상 범위입니다. 미국 백악관 주치의가 정기 브리핑 마이크 앞에서 한 줄을 읽는 순간 세계 증시가 출렁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감기일까 아니면 숨겨진 중병일까? 유럽 정보국 요원이 러시아 지도자의 기침 영상을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한국 청와대에도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는 대외비로 처리해 주십시오. 대기업 비서가 의료진 앞에서 단호히 선을 그었거든요. 총수의 검진 수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 변수다. 지도자의 몸이 곧 조직의 운명이 되는 시대지요. 한 정치 평론가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단언했더라. 400년 전 정릉동 행궁 침전 앞에서 어의 허준이 비단 한 장을 들고 느꼈던 그 무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깨 위에 똑같이 얹혀 있는 겁니다. 발설하지 말라. 선조실록 25년 조에 박힌 그 한마디는 오늘 비밀 유지,
서약서와 보안병동 출입증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내의원이 우리에게 남긴 건 감추는 법만이 아니었다. 어인은 왕의 약재뿐 아니라 수라상의 반찬, 침전의 온도, 새벽에 몇 번 뒤척였는지까지 함께 살폈거든요. 병을 하나의 증상으로 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끌어안는 시선,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보아야 진짜 병이 보이는 법이요. 한 한의학 박사가 강연장에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환자분, 내과는 3층, 정형외과는 5층, 신경과는 7층입니다. 대학병원 접수처 직원이 기계적으로 번호표를 내밀더라. 조각조각 쪼개진 현대분과 의료가 오히려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기록의 힘은 또 어떤가요? 의궤는 왕의 기침 한 번까지 또박또박 적어 넣었지만 동시에 지워진 페이지도 함께 남겼다. 감춤과 드러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제 건강 기록을 도대체 누가 들여다보는 겁니까? 한 시민이 병원 원무과에 항의하더라. 오늘 우리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그 기록이 함부로 새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기밀과 투명성, 이 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조선의 내의원은 이미 300년 전 똑같은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는다. 다시 그 비단 한 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선조 28년 실록의 기록을 펼치면 오이 허준이 세 손가락을 비단 너머로 얹던 그 밤의 정경이 남아있다. 살갗에 닿지 못한 손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 그 비단 한 장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거든요. 군주의 몸과 백성의 귀 사이에 들이온 말해도 될 것과 말해선 안 될 것을 가르는 얇고도 무거운 경계선이었다. 또 땀이 배는구나. 허준이 소매자락으로 이마를 훔치며 속으로 되뇌었다. 무릎은 돌바닥의 냉기를 뼛속까지 빨아들였고 콧속으로는 밤새 달인 약재의 매캐한 쓴내와 등잔 기름의 그을음 냄새가 엉켜 들어왔다. 흔들리지 말자. 결코. 허준이 떨리는 세 손가락을 스스로 다잡았거든요. 혀뿌리에는 약재의 쓴맛이 아직 남아있었고 눈앞의 촛불은 흔들려 비단 한 장 위로 노란 그림자를 드리웠더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매캐하게 조여왔고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거든요. 처막근 노방울은 바람에 차갑게 흔들리며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흩뿌렸다. 행궁 담장 너머 어딘가 야경꾼의 딱딱이 치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허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북처럼 울려 퍼졌고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코끝이 얼얼하게 시려왔거든요. 손등에는 소름이 돋아올라 솜털 하나하나가 빳빳이 곤두섰다. 귀 안쪽이 먹먹해지며 자기 호흡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거든요. 이 일은 결코 발설하지 말라. 그대 입 하나에 그대 목이 달렸느니라. 침전 안에서 선조가 낮게 일렀다. 약방 근처 오늘 한 발짝도 허락되지 않소. 곁에 내시가 신하들을 물리쳤거든요. 어이날이 소인이 비단을 바쳐드리겠사옵니다. 궁녀의 음성이 떨렸다. 300년의 어이들은 그 경계 위에서 평생을 걸었고 의계와 승정원 일기는 그 숨막히는 긴장을 한 글자 한 글자로 받아 적었던 겁니다. 이 침묵의 무게가 300년이요. 사관이 마지막 획을 내리거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비단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건강 기록, 기업 총수의 진료 차트, 유명 인사의 병명 한 줄. 오늘도 누군가의 몸은 여전히 국가의 정보이고 누군가의 맥박은 조직의 운명과 엮여 있다. 손목에 채운 작은 기기는 실시간으로 심박을 기록하고 병원의 진료부는 전자문서가 되어 순식간에 흩어진다. 그 비단은 이제 잠긴 서류함과 보안 서약의 이름으로 바뀌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조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록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공개할지 답하지 못했거든요. 투명하게 드러나야 건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켜질 때 건강이 지켜지는 걸까요? 조선의 어이가 300년을 고민했던 그 경계선이 오늘 우리 앞에도 똑같이 드리워져 있거든요.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의보감 서문과 내의원심례가 그 밤의 풍경을 오늘까지 전한다. 다음 편, 궁궐을 뒤흔든 또 하나의 비밀로 찾아갑니다. 구독과 알림 잊지 말아 주십시오.